어서 오세요. 13번째 글입니다. 전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은 이쪽으로 흐르는데 왜 물이 없는 그쪽을 살피느냐. 저 아래쪽에 뚝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 뚝을 쌓으려면 1년도 넘게 걸릴 것입니다. 암벽이 쭉 뻗어내린 저쪽이 좋습니다. 왼쪽은 암벽이 뻗어내렸고 오른쪽은 능선이 휘어들었습니다. 위쪽으로는 두 골짜기가 만나고 있어 넓은 면적의 수량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바윗돌이 너무 많은데. 그게 좋습니다. 주변이 암층이라 뚝을 단단하게 쌓을 수 있고 저 많은 바위가 모여서 뚝이 됩니다. 좋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거들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300명이 넘지. 일이 힘들고 각자 생활도 있을 터이니 하루씩 교대로 일을 한다면 100명 정도는 매일 모일 수 있겠네요. 150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모든 도구도 필요합니다. 지게, 소쿠리, 따비, 보습, 도끼, 가래, 망태, 밧줄 등 있는 대로 다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또 일을 진행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으로 5명을 뽑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날 다니는 두령과 5명의 나이 든 어른들을 모시고 현장을 설명했다. 뚝은 여기서 시작해서 저쪽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단위 줄로 표시한 공사 범위를 보고 동요했다. 넓이도 넓고 표시된 높이가 10자가 넘어 보였다. 뚝의 폭은 큰 바위와 돌을 쌓아 10걸음, 진흙으로 10걸음, 다시 바위와 돌로 10걸음을 쌓아야 하며 모두 다 해서 30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뚝이 10자 높이로 쌓이면 뚝의 폭은 모두 합하여 5걸음으로 줄어듭니다. 높은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게 탄성을 질렀다. 먼저 표시된 범위의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돌이나 모래, 흙, 잡초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한 모래나 흙은 작업장에 물이 들지 않도록 임시로 저쪽에 뚝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바닥이 말라 있고 안반이 깔려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은 큰 바위로 벽을 촘촘히 쌓고 사이사이를 작은 돌로 빈틈없이 메워야 합니다. 힘센 사람들은 계곡에 바위를 굴려내리고 아주머니는 바구니에 돌을 담아내리고 아이들은 물이 새어들지 못하게 돌과 모래로 틈을 꼼꼼히 메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작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돌담이 어느 정도 쌓이면 가운데 진흙을 쌓아야 하는데 폭이 10걸음이니 엄청난 양의 진흙이 필요합니다. 50명은 지금부터 당장 흙을 저 날라야 합니다. 다행히 저쪽 기슭에 진흙층이 있습니다. 진흙은 꼭꼭 다져야 하며 자갈이나 모래가 섞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작업량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모든 작업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뚝이 완성되고 비가 내리면 저 높은 바위 위에서 물이 넘쳐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리 높은 곳까지 물이 찬다는 말인가? 그런데 아무리 물을 모아도 비가 올 때만 물이 넘친다면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두령이 질문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기 높은 너럭바위와 그 옆 암벽 사이에 알맞은 틈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모여든 많은 물은 비가 오지 않아도 그 틈 사이로 항상 흘러내릴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양은 틈 사이에 무가지나무를 차곡차곡 끼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수수밭으로 물꼬를 내어 연결하면 수수가 높게 자라고 벼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동요했다. 단이 말을 이어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도중에 많은 비가 내리면 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진흙을 단단히 채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밟고 몽둥이로 찍어서 1푼, 2푼 차곡차곡 올려야 합니다. 물이 진흙에 스며들면 곧 구멍이 나고 그 작은 구멍은 나중에 뚝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뚝이 무너지면 마을이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구나. 두령은 많은 작업량에 탄식하고 한편 걱정도 되었다. 사람들 틈에서 키 큰 아이가 넋을 놓고 단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놀리던 아이는 자신이 상대할 친구가 아니었다. 모든 어른이 받들어 따르는 하늘의 아들이었다. 그를 괴롭혔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두령은 놀랍게도 하얀 말을 타고 현장에 나타났다.
사냥을 나서기 전에 작업장에 들린 것이다. 백마를 타고 있는 두령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았다. 후로도 두령은 매일 아침 사냥을 나서기 전에 말을 타고 와 현장을 둘러보며 단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작업자들을 일일이 독려를 하였다. 그러한 산적두령은 여느 족장보다 더 믿음직스러웠다. 무엇보다 말을 타고 사냥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길도 없는 산속을 어떻게 말을 타고 다니며 활을 쏠 수 있을까?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사람의 수도 많았지만 모두가 맡은 일에 열성을 다했다. 나흘 만에 돌벽 기초가 완성되고 흙 따지기도 시작되었다. 며칠 있으면 비가 약간 내려도 상관이 없다. 축축한 진흙은 다지기가 오히려 좋다. 사람들은 힘이 넘쳤고 단의 지시는 두령의 말보다 권위가 있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임시로 막아둔 물막이를 터도 된다. 그러면 뚝은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초만 튼튼하면 나머지 일은 훨씬 쉽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일의 진척은 더욱 빨라졌다. 사람들은 신명이 나 있었다. 감독을 맡은 영감들이 단보다 더욱더 일을 꼼꼼히 챙겼고 어떤 조그마한 서운함도 용납하지 않았다. 단은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종종 똑의 한편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금 내 산골 장터는 어찌 되어가고 있을까?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 그때 두령이 말을 타고 다가왔다. 항상 보아도 그 모습이 든든했다. 어이, 하늘의 아들, 나와 사냥터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그보다 저도 말을 타보고 싶어요. 안 될까요? 두령은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혹시라도 하버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라. 내 말뜻을 알겠는가? 외부에 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숨겨 있다. 단이 그 말의 뜻을 알았다는 듯 되물었다. 물론 마하나에게도 그렇죠? 그렇지. 그러나 세진이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두령이 되물었다. 왜 그리 생각하느냐? 저도 다라산 및 호미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때 세진이의 귀인이 말을 탄 모습을 보았어요. 따라서 세진이에는 그게 비밀이 될 수 없지요. 단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두령님은 세진이를 적으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 정말 영민한 아이로구나. 두령은 또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단이 세진이 사람이라는 게 더 믿어웠다. 이 아이가 곁에 있으면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았다. 두령이 입을 열었다. 말을 타기는 쉽지 않다. 우선 내 말에 올라라. 두령은 단을 자신 앞에 태웠다. 사육장으로 가는 동안 말의 발걸음과 호흡을 느껴봐라. 말에 내 발굽이 땅을 차는 것을 마치 내 발이 땅을 차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말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말이 가는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말이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서 떨어진다. 낭만은 큰 부상을 가져온다. 두령은 사육장으로 가는 동안 말을 다루는 요령을 세밀하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두령의 말소리는 단이 등을 타고 울리며 가슴으로 전해졌다. 사육장에 도착하니 8마리의 말이 있었다. 두세 마리는 아직 어린 말로 보였다. 자, 보아나.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드느냐? 단은 검붉은 건장한 말 앞에 섰다. 그 말은 사나운 말이다. 얼마 전에 그 말을 타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다른 말을 고르는 게 좋겠다. 그러나 단은 그 말 앞에서 떠날 줄 몰랐다. 정희, 그 말이 마음에 든다면 그 말에게도 내가 마음에 들도록 하라. 당분간 그 말과 친해지도록 노력하라. 얼굴도 만져주고 털도 쓸어주며 함께 걸어라. 은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다. 단은 얼마 동안 말과 눈을 맞추기도 하고 고삐를 잡고 걸으며 말과 마음을 나누었다. 얼마 후 말의 순한 눈빛이 단과 마주쳤다. 단은 용기를 내어 말에 올라탔다. 말이 놀라 몇 발짝을 떼었다. 단이 말의 갈 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맙다. 친구야. 이제 천천히 걸어가 보자. 단이 무릎에 힘을 주었다. 말이 발걸음을 떼었다. 사육장을 한 바퀴 돌자 사육사가 놀라 뛰어나왔다.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나 단이 말을 안정되게 세우자 사육사가 웃으며 말했다.
사육장을 벗어나면 안 돼요. 달리지는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단은 사육장에서 검붉은 말의 곁을 떠날 줄 몰랐다. 말에게 먹이를 주고 등을 쓸어주고 다시 말에 올라탔다. 오후가 되자 말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단은 다다닥, 다다닥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자신의 심장 소리 같았다. 자신이 직접 땅을 차고 달리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두령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아이는 정말 하늘의 아들인가? 며칠 후 옹고드 절벽 아래에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였다. 두령은 너럭 바위 위에 홀로 올라서 있었다. 두령은 호피를 둘렀었고 어깨엔 검고 하얗고 붉은 가죽띠들이 걸쳐져 있었다. 두령의 바로 아래에서 영알멈이 요령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좌우로 기다란 통나무가 가로놓였고 몇 명의 장정이 그 앞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 아래로 어른들이 삥 둘러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어른들 뒤로 멀찌감치 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단이도 아이들 틈에 끼었다. 뚝이 순조롭게 완성되어 가자 이를 경축하기 위해 재를 올리는 것 같았다. 두령이 붉은 약물이 담긴 사발을 들어 올렸다. 그때 영할머니가 요령을 마구 흔들었다. 요령에 매달린 동물의 해골과 뼈들이 괴기한 소리를 내었다. 두두두둥. 땅이 울리는 소리가 절벽을 타고 올랐다. 장정들이 통나무를 마구 두드리는 소리였다. 두령이 약을 남김없이 마시고 난 후 무릎을 꿇고 약사발을 내려놓자 지축을 울리던 소리가 모두 멈췄다. 둘러앉은 어른들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자세를 바로잡았다. 두 명의 장정이 도끼를 들고 절벽 아래로 다가갔다. 절벽엔 희고 붉고 검은 가죽 깃발이 세워져 있었다. 절벽의 좌우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기둥엔 염소와 망아지가 각각 매달려 있었다. 염소와 망아지는 뒷다리가 묶인 채 높은 곳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 가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두 장정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가 동시에 도끼를 높이 들어 두 짐승의 멱을 땄다. 염소와 망아지는 줄에 매달린 채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절벽 아래 사방으로 튀었다. 두령은 물론 그 뒤에 엎드린 어른들까지 그리고 절벽에도 온통 피범벅이 되었다. 두령이 서서히 일어섰다. 두령은 두 팔을 높이 들고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영할머니의 요령이 높이 올라 흔들렸다. 다시 두두두둥 통나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옹고드여 탱그리에 고하소서. 사람들도 일제히 소리를 높였다. 옹고드여 탱그리에 고하소서. 그 다음은 소리가 뒤섞여 뭐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슬며시 자리를 떠나왔다. 기둥에 묶인 망아지가 불쌍하기보다는 아까웠다. 그 귀한 망아지를 제물로 바치다니. 망아지는 송아지 5마리를 주어도 구할 수 없는 귀한 동물이었다. 다음 날 오후 다는 늦게까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세상의 흐름도 이 말처럼 빠르다고 느꼈다. 두령은 이 말들을 키우고 늘려 먼 후일 복수의 전쟁을 꿈꾸고 있음이 명료했다. 다는 어서 내산골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뵈어야 한다는 마음이 급해졌다. 숙소에 돌아온 다는 영할머니에게 말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작업장과 말 사육장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닐 터이니 밖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주먹밥을 넉넉히 싸주세요. 물주머니도 챙겨주시고. 그 말을 듣고 영할머니는 단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도련님. 단은 깜짝 놀랐다. 저 할머니가 내 계획을 눈치챘을까? 그럴 리가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단은 길을 나서다. 신주 단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영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신께 비나이다. 산신께 비나이다. 도령이 무사하게 도와주소서. 단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영할머니는 이미 단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어쩐지 주먹밥이 무거웠고 물주머니도 탱탱하였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구나. 생각 같아서는 사육장으로 달려가서 정들었던 그 검붉은 말을 훔쳐 타고 달아나고 싶었지만 진심으로 두령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단은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령은 오전 내내 작업장을 오가며 단을 기다렸으나
끝내 보이지 않자 말 사육장에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오후에 사육장에 가보았으나 단은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으로 검붉은 말을 찾아보니 말은 그대로 있었다. 부랴부랴 말을 타고 산속을 뒤졌으나 단의 흔적은 이미 어느 곳에도 없었다. 두령은 가슴 한편이 뜯겨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여기서 13번째 글의 막을 내립니다. 이어서 14번째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